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때는 20대까지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성공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성공이 아닐까요? 성공을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10대, 20대는 나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삶이 내 통제로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게스트 박소영 박사님은 임상건강심리치료사이시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도 취득하셔서 네. 정말 이거는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네. 취득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아는 심리치료사? 네. 아니면 그냥 임상심리치료사와 임상건강심리치료사랑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임상건강심리치료사는 임상심리치료사에서 내려 이렇게 서브로 갈라진, 오히려 카테고리가 그 하위 더 작은 카테고리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의 임상건강심리는 임상심리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심리사도 있어요. 되게 많네요, 분류가. 어느 카테고리에 걸리느냐 따라인 건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담 치료를 하시는 분으로 다 이제 퉁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건강심리사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와 의사 그리고 가족들, 이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건강의 예방, 그다음에 실제 지금 질환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관리를 할 건지 거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병, 이런 질병? 그렇죠. 질병과 관련된 거죠. 근데 그게 꼭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한 마음의 병. 근데 어쨌든 심리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성 질환들도 많고 사실 이제 스트레스도 저희의 큰 분야이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저희 건강심리이기도 하고요. 만성 질환이든 질환의 모든 근거에는 이제 스트레스의 어떤 관리,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거기에 대처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식이장애들도 있고, 식이장애도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다이어트를 계속 시즌처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모두 심리적인 것에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메디컬 닥터가 비만이다, 뭐다 이렇게 한 거랑은 또 완전 다른 개념이죠. 임상치료사가 하는 멘탈 장애들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더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더 전문 분야인 거죠. 그 최근 이렇게 박사 학위를 이제 취득하시느라 많이 바쁘셨고 연구도 하시는 엄청 바쁘셨을 텐데 네. 이 경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 가정도 네. 책임을 지시고 계시고 그렇죠. 이렇게 박사로서도 활동을 이제 앞으로도 하실 텐데 네. 이 연구도 하시면서 이 학위를 취득하려고 되게 네. 라이프 밸런스가 엄청나게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역할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그렇죠. 어떠셨나요? 박사 시작하기 전에 주위에서 얘기를 이제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린 축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저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담사로서 풀로 일하시면서 아니면 자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연구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패턴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고 그 시간 안에 다 그 힘든 거를 일단은 해보겠다는 그거가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했고, 어떤 선생님은 5년씩 10년씩 이렇게 길게 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조금씩 단시간 해나가는 거죠. 고효율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좀 알아야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뭔가를 플랜을 짤 수 있고, 그다음에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센터의 직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앞으로 1년 반은 진행이 될 거고 어떤 식의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될 거니까 이제 협조를 미리
받기도 해야 되고 소통도 잘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그 센터는 지금 어떤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서마나스 건강 웰빙 건강센터라고 해서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긴 한데 저희 덕성여대에 이제 웰빙 건강센터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건강 관련된 분들만 메인으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재활 필라테스랑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제 뇌 훈련과 그리고 심리 치료 세 가지를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 내지는 지금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가족분들, 관련된 메디컬 스태프들 뭐 그런 분들의 삶을 좀 같이 도와주는 그런 컨셉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임상건강심리치료사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그럼 보통 어떤 분이 가야 되는 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가 예방을 원하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아직은 가벼운 질환 내지는 젊으신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 아직은 질환으로 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이 질환은 좀 이런 뭐 어떤 거에 관련된 질환들인가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으로 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암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계속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20대부터 조금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케어도 하고 그다음에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가르쳐 드리죠. 생각보다 좀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세요. 몸이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우리 용어로는 마음의 지식과 기술인 거예요. 그거를 작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센터를 가시는 분들 중 그렇게 좀 이렇게 가족 내력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가실 수는 있지만 네. 뭐 불안이 좀 심하다던가 스트레스가 유독 좀 심했던 그런 분들도 가실 수가 있겠네요. 역으로.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제 상담 치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분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체크를 해요. 어떤 질문으로 체크를 하세요, 보통? 근데 건강심리 치료사의 이제 프로토콜 관련된 이제 수면 그다음에 시기에 그다음에 대인관계 어떤지 가족력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하는 거죠. 그럼 되게 많이 좀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패턴이 있나요?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나 어떤 컨디션이 악화돼서 오신 분들의 이런 생활 습관에 비슷한 점들이 혹시 있었나요? 있죠. 거기는 수면이 있어요. 수면 수면이 장애. 가장 공통점이에요. 수면 장애가 있고 음. 그다음에 근육 질환들이 많으시죠. 근육 질환 같은 경우는 위염도 있고 아, 대장염도 있고 그게 대장 근육 질환 관련이구나.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는 바로 생리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뇌에서 관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게 되면 몸이 완전히 생리적으로 픽스가 돼서 계속 몸에서는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는 신호를 알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소진이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약한 쪽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 그 전에는 근육적으로 먼저 오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보통 수면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멘탈 장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저에는 수면 장애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는 것을 드린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고 그리고 명상 마음 챙김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안 오고 또는 잠의 그 질이 안 좋고 네. 또 반대로 잠의 질이 안 좋으니까 더 몸은 그렇죠. 힘들고 좀 쌍방일 것 같은데 동시죠. 네, 그럼 몸이 만약에 아니면 잠이 좀 더 잠의 질이 좋아지면은 좀 정신적으로도 좋아지는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도 왜 잠을 대학 때 왜 리포트 쓰기 위해서 막 밤을 새다가 며칠을 밤을 새고 하루를 흠뻑 자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났을 때 안 보이는 이제 실수들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건 이제 전두엽의 활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두엽은 이제 이완이랑 수면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당연히 인지 기능들이 향상이 되죠. 소영 박사님만의 좋은 잠 자는 방법 있으세요? 추천하는 방법?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생리적인 거를 먼저 전 체크를 좀 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생리화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뇌파로 일단 보는 거고 거기에서 일단 잡히면 뇌파 훈련으로 일단 생리화학적인 거를 안정화를 좀 시켜드려요. 뇌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뇌파 기구가 있죠. EEG를 검사를 해서 그 자신의 뇌파를 좋은 쪽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거고 그리고 심리적인 게 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갈려요. 별로 심리적인 거 없는 것 같으신 분들은 일단은 생리적인 것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로 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시켜요. 그래서 이제 레귤러하게 헬스 저널을 적게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심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이제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굉장히 완벽주의 철저한 것이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되시는 분들, 집착형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좀 웃기죠. 심리 치료가 조금 도움이 되시는 분 아니면 그 중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명상도 저는 또 같이 해요. 거기 이제 운동은 다 사실은 기본으로 제가 한 달을 운동을 하고 오세요. 어떤 운동을 이렇게 하고 오세요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 운동을 저희가 또 처방을 해주죠. 그래서 박사학위 이제 취득하시고 연구도 진행하시면서 되게 바쁘게 아마 생활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안에서 그러면은 소영 박사님 본인의 정신 건강과 건강 케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의 정신 건강을 케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이제 그게 저희 직업의 이제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둘러싸인. 맞아요. 네. 일단 미리미리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상담을 받아요. 제 이제 멘토 분들한테 한국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제 미국에 계시는 IFS 멘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달에 2-3번은 계속 제가 체크를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데드라인들이 있는 달들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더 자주 더 자주 상담하셨어요? 제가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다 좀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예약을 잡아 놓는 거죠, 저도. 하고 운동하는 거는 늘 계속 그 원래 하는 레귤러대로 했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바쁘실 때는 얼마나 운동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에 대한 것도 여러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다들 이제 바쁜 생활을 하는데 밤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퇴근하고 헬스장 가고 저도 보통 12시까지 막 퇴근하고 오픈하는 헬스장도 맞아요. 있고. 또 웬만해선 다 예. 그건 사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밤에 운동 추천 안 하세요? 몸이 피로할 때는 젖산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때 근육 운동을 해버리면 더 사실은 근육의 질이 안 좋고 피로에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몸이 피로하지 않은 뭐 오후 때나 아침에 하는 걸 추천하세요? 그런데 도저히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10분, 15분을 몰아서 심박수를 어떻게 해서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운동이나 짧게 할 수 있는 짧게 경제적으로 하지만 고효율적인 운동 방법들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의 매일 했어요. 10분 인터벌 트레이닝은 저는 거의 매일 했고 시간 날 때마다 했고 그다음에 필라테스는 1번에서 2번 정도. 저는 이제 저도 만성 근골격 지락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1번은 해야 돼요. 근육의 정렬을 맞춰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더 힘이 되기 때문에 더 통증도 있고. 엄청 바쁘셨는데 그 사이에 되게 엄청 잘 챙겨서 하셨네요. 그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 해오던 루틴이기 때문에 이미 습관이 그냥 되어 계속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 명상 마음챙김 많이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약간 수행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기간이 정하시게 될 수밖에 없지만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이게 습관화가 안 된 분들은 진짜 하루에 10분만 하라고 해도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잖아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3분도 힘들어요, 사실. 예. 저희 이제 건강심리에서는 명상을 사람들이 초심자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는 실험들도 있거든요. 1분도 힘들어요. 음. 그래서 저희 내담자들한테는 1분부터 시작해요. 매일 1분 하는 거. 그거를 한 달. 그다음에 3분. 그다음에는 한 6개월을 계속 지속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냥 루틴처럼 하게 돼요. 그게 가져오는 게 굉장히 엄청나요. 그게 이제 빨리 가기 위해서 느리게 초반에 세팅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의 이유이기도 해요. 어떤 걸 습관화하려면 일단 시작은 조금 짧게 그치. 하지만 꾸준하게 이걸 점점 늘어나가는 그런 패턴이 좀 더 꾸준히 하기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 습관이 건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담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이나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하드웨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 그다음 나만의 철칙, 건강한 루틴 이런 것들이 중심에 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소프트웨어도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운동과 상담 말고 또 이 바쁜 시기에 좀 건강과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을 좀 케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었나요? 저는 가끔 절에도 가요. 절에 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불교 신자라기보다는 나만의 어떤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할 나의 공간이 아닌 어떤 곳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아주 힘든 인생 경험을 할 때 알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때 알게 되셨어요? 그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때는 아직 심리 상담 공부를 하기 전이었기도 하고 뭐 그 계기로 하긴 했지만 그냥 내 공간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두에게 뭐 집은 웬만해서는 있잖아요. 내 방.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 고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어떤 힐링 스페이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산에 있는 저희 집에서는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곳을 이제 저희 동생이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라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게 됐었어요. 아주 흰 눈이 많이 쌓인 겨울에 눈이 푹푹 빠지는 곳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답답할 때는 가요, 그냥. 차를 타고 5분, 10분이면 가기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좀 맘챙김을 하고 그리고 한 바퀴 산을 도고 그리고 내려오긴 하죠. 요즘에도 그렇게 절 가면은 그때 처음에 갔던 그때의 마음이 아직도 느껴지세요? 할 때마다 그렇죠. 거기 가면 이제 모든 절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절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절에서도 안에 이제 여러 사찰이 있는데 대웅전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았어요. 또 더 맞는 절이 있고 덜 맞는 절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소매틱적인 이제 심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여러 감각 수용기들이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이 주는 그런 거에 빨리 힐링도 되고 네. 아니면 나한테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곳이라면 제가 빨리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치료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되어 있죠. 네. 네.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저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은 IFS 전문은 아니신데 요거를 오늘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내담했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저를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패턴 중에 좀 되게 타이트하고 되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 기준을 따라야 돼.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강하게 그렇죠. 좀 저희가 도움이 안 되게 말하는 그런 페르소나가 그치. 있고 좀 느슨해지고 싶고 여유를 가지고 싶고 좀 더 케이오틱하고 싶은 저의 그런 페르소나가 있고 되게 반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저의 패턴들과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땐 반대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 IFS 저한테 자료 주셨을 때 그 여러 파트들의 역할들 봤을 때 그쵸. 이게 그쵸, 관리자구나, 그쵸, 이게 그쵸. 소방관이었구나, 맞아요. 더 이런 게 입체적이죠. 느껴졌어요. 네, 훨씬. 맞아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감정, 행동,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단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죠. 특히 이제 성격 유형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래요. 성격 유형이면은 MBTI나 뭐 이런 류의 애니어그램. 것들이 다 이제 성격 심리학이라고 해서 네. 좀 오래된 심리학이에요. 네. 거의 좀 픽스를 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뭐 변화를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쓰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도 IFS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픽스가 된 그쵸. 거예요. 네. 그쵸. 이 사람은 이런 경향의 이런 기질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MBTI가 엄청 어, 사람들이 물어보죠. 대화의 주제로 엄청 사용하잖아요. 네,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음. 그러면 재미없는 답을 제가 해야 되죠. 사실은 모든 유형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 자신이 개발에 잘한 것들, 잘 사용하는 것들은 많이 두각이 되는 거고 아닌 것들은 발견도 못하는 때가 있죠. 뭐 INFP 같은 경우는 뭐 드물다고 말을 막 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MBTI 이야기를 할 때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서로 그렇게 그쵸. 비전문적으로 막 진단하려고 하면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것도 좋고 다른 그렇지. 사람이랑 있는 것도 좋은데 이러면 그럼 음. 나는 I야 E 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테스트가 막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이제 막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막 나는 막 더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치. 그래도 그죠? 그쵸. 그래도 뭔가 IFS에 비해서는 그 내가 총 16가지 유형의 딱딱 그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유연하지는 않은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 픽스 16 그 유형 안에 나를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여러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IFS에서 많이 하는 질문에 사람들의 파트는 얼마나 몇 개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대략 10개에서 50개 정도까지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정신 발달, 정신 상태 뭐 이런 거 따라서 그것도 발달이 많이 되는 아들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크게 봤을 때 파츠에는 관리자랑 보호자가 있고 그 밑에 가지수가 50가지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추방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보호자랑 그다음에 추방자 이렇게 크게 두 캐테고리가 있고 참자는 사실 우리가 파트들을 많이 분리 작업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영역이 넓어지면 생겨나는 나에게 훨씬 긍정적인 여러 에너지 요소를 사실은 참자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참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IFS 참자를 대했을 때 초반에는 많이들 좀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정말 최근에 이제 딱 알겠다가 된 거지. 저도 7, 8년 됐으니까. 그리고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자를 찾기가 참 힘들긴 했는데 파트라는 거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가진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뭐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의 총체겠죠. IFS를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예요? IFS가? IFS는 동양에서 많이 오긴 왔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내 안에 나가 많다 이런 말들을 불교에서도 좀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다중성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의 나라는 거는 하나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100년의 그 프로이드랑 융에서 좀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100년 넘었죠.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고 거의 뭐 최근까지도 모던 심리학에서도 마음의 다중성은 좀 사이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좀 우리가 아는 그 정통이랑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여러 이제 평가들을 하고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은 훨씬 더 복잡한 존재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마음의 다중성이라는 데 더 이제 많이 이제 두각을 일으키고 있죠.
마음의 다중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 안에 여러 경험의 이제 시기를 거친 기억을 가진 나의 조그만 미니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여러 생각들이 말을 하자면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감정도 있고 욕구도 있고 그걸 가진 그 입체적인 뭔가가 이 결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존재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심리학 이론에서의 그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라는 게 이제 좀 더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이 IFS가 Internal Family System이잖아요. 이게 내 안에 어떤 가족이 있다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뜻이에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말을 할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잘해요. 이 궁금하다. 관념이.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입체적이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은 네네. 학교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 어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누가 이렇게 내가 만약에 소영이 안에 뭐는 진짜 짜증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약간 하면 삼자인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뭘 입었어 뭐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분리해 나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밌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심각하다기보다는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 심리 치료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입체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게- 심리학이랑 약간 이제 아무래도 전공자들은 좀 더 디테일한 거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냥 전공자이지 않은 분들 또 심리학만 배우신 분들은 심리 상담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점을 잘 몸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심리학도 배웠고 심리 상담도 배웠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확실히 좀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접해본 분들이 뚜렷한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은 그래서 다 하긴 해야 되죠. 네. 심리학적인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고 장애들이 어떤 거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알긴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 지식을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했을 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기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공부한다고 하는 거지. 평생 공부. 평생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심리 상담을 또 하시고 하다 보면 저희도 힘들죠. 많이 힘들죠. 소진이 많이 오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관리를 못 하시면 또 그냥 심리 교육으로 빠지시기도 하시고. IFS는 그러면 일종의 심리학의 한 가지 이론인 건가요? 이론이죠. 이론. 예. 통합 심리 이론이고 예, 거기서 좀 더 임상의 많은 이제 보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상담 치료의 이론 상담 치료의 그 쪽에서는 이론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임상으로 된 경향도 있지만 이렇게 임상이 먼저 뜨고 그다음에 이론을 더 이제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를 딴 거는 심리학자로서 박사가 된다는 것은 임상도 하고 이론도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제 그 일종의 증명인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임상만 이제 석사 정도까지는 임상을 많이 하고 박사는 이제 연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마지막 질문 한 2개 정도를 드리려고 해요. 소영님만의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도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영 박사님에게 성공적인 것은 무엇인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때는 20대까지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성공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 아닐까요? 성공을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20대 때는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렇죠. 10대, 20대 때는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나였죠. 그때 소영님에게 성공은 뭐였어요? 뭐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해내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가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보고 싶었죠. 그게 이제 10대, 20대가 가진 에너지이기도 하고 해봤기 때문에 30대에서는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많은 희생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가면서 새롭게 배우고 성장을 더 제 삶 속에 들어오게 한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좀 절대적인 느낌의 성공보다는 성장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삶에 대한 렌즈가 바뀐 거죠. 그때는 왜 나의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풀 포텐셜을 다 이뤄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왜 그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IFS적으로 제가 이제 푼다면 제 안에는 저희 집이 이제 딸만 4명이에요. 저 2분밖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지영님이랑 세연님이 네. 2분이신 줄 알았어요. 4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실패한 그 세대인 거예요. 그때 그 세대 그쵸. 그런 문화였구나. 그쵸.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유달리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는 게 있었고 거기서 제가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뭔가 아버지가 그 나의 모든 그 기준이 되었던 거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의사로서 계속 5살 때부터 나는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여도 우리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보여줘야 됐었어요. 기준이 계속 부모님에게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정말 독립을 해 나갔을 때 그때 온전히 내 거 나의 이름을 걸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내담자들 50, 60대들 오셔도 아직도 그 부모의 굴레에서 자기의 삶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그걸 찾는 것이 심리치료 기법적으로도 쉽지는 않지만 IFS적으로는 분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깊은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뭔가 성공에 되게 압박감을 받고 집착하는 그런 20대, 30대 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조금 더 성장에 초점을 두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렌즈를 저는 IFS의 렌즈로 좀 바꾸기를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걸로 바꾸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이나 관련된 디테일한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본인이 해답을 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전문가가 없으면 좀 혼자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도움을 구하는 거를 그럼 추천하세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IFS는 이제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유튜브도 많고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도 사실은 그거 보셨어요? 저희는 이제 내담자들한테 이런 거를 저희가 할 겁니다라고 아. 보여줘요. 네, 그 개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심리학적인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화를 보고 오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 그래서 하드웨어를 장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투자를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10대, 20대는 나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삶에서의 의미나 가치라는 것이 뭘 중요하게 하고 싶고 하는 내 삶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삶이 내 통제로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게 별로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도움이 됐을까요? 좀? 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성공은 성장? 근데 그게 그냥 성공만을 위한 성장이 아닌 그런 그렇지. 성장인 것 같아요. 나를 더 알아가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알아가는 데는
맑은 렌즈로, 투명한 렌즈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술들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IFS 되고 뭐 마음 챙김적인 것도 되고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과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헬스클럽 가는 것도 좋지만, 네. 예, 그거는 그것만큼 기본으로 하고. 꼭 그 뭐 헬스클럽을 안 해도, 예, 안 해도 충분히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20대, 희망이 넘치고 에너지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 다 해낼 수 있는, 예, 그런 청년 시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아유, 좋은 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